안녕하세요. 통합사회를 사랑하시는 1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8단원의 세계화와 평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제가 3차 시에 걸쳐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개요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인터넷 강의, 인강 들으시나고 많이 힘드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학교 나오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올해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갈등과 협력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국제 갈등의 양상과 원인, 요즘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제 선거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제 보호무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종주의가 많이 격화됐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WTO 체제가 많이 이제 세계 무역 기구의 이제 체계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보았죠. 그래서 국제 질서라는 것은 힘의 우위, 팍스 로마노, 과거에는 이제 로마 이항 평화였다면 이제 미국, 세계 패권주의라고 하죠. 세계 평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국제 갈등의 양상은 결국은 자원, 누가 이 자원을 많이 차지할 것이냐, 영토, 더 넓은 영토를 추구하는 것은 과거부터 쭉 있었던 일이죠. 민족, 민족이라는 개념도 그 나라의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이 굉장히 컸던 거죠. 국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인종 갈등.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흑백 논쟁. 물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인종 문제는 벌어졌었고요. 남아공에서 인종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 갈등까지 있었지 않아요. 이제 물론 그런 문제가 해결됐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종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최근에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중에서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대립,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IS라고 지칭하는 단체에서 코란을 모욕했다, 마호메트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을 해가지고 참수를 한다든지, 중학교 교사가 억울하게 부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권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죠. 지금 제3세대 인권 문제라고 해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년 동안이나 유엔의 그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물론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종교의 문제,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문제,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의 문제는 어쨌든 차별받는 인권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자를 위한 것이고 인권이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발생하죠. 과연 과거의 그 쿠웨이트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을 보면 단순히 그 종교 전쟁의 의미도 좀 있었지만, 민족 전쟁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 석유 자원, 이런 석유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 격화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세계 각 지역의 갈등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그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는지 최근에 2016년도 국방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살펴보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많은 지역 알고 있죠. 북아일랜드, 이제 아일랜드 나라의 북쪽 북아일랜드도 이게 그 카톨릭이 지배하던
섬이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근데 이제 영국에서 신교도 기독교인들이 정착하면서 이 지역을 영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서 생긴 분쟁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분쟁, 그죠? 이 그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 같이 동거하는 그 지역에, 왜 이스라엘인들은 원래 자기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전 세계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랍인들에게도 약속 두쪽 다 이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약속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 기존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카슈미르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지대인데 이 지역에도 역시 그 대부분의 종교 이슬람교도들이 많죠. 그래서 파키스탄인데 이제 카슈미르를 인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힌두교와 카톨릭 그쵸, 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벨기에는 다은어 국가죠. 북부는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부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지역 간의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캐나다 같은 나라도 영어를 쓰는 지역과 프랑스어를 쓰는 퀘벡 지역 같은 경우가 서로 약간의 그 갈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언어적인 것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역도 원래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공방하던 그 접전 지역이었잖아요.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고슬라비아, 원래 유고와 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족 종교 간의 갈등, 전쟁이 발발했었죠. 카스피해,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와 천연가스가 정말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카슈미르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편입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전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오늘날에는 그쵸 서로 한쪽이 순망치한 한쪽이 위급해지면 다른 쪽도 위급해지는 그런 서로 연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제 갈등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만 보아도 그렇죠. 6.25 전쟁 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순망치한을 얘기하면서 국제전으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참전하면서 그리고 소련이 원래 북한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했고요. 미국이 자유진영을 대표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자원 문제도 있고 인종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이 다 달려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죠. 프랑스의 IS 테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단순히 IS 단체와 프랑스 정부의 대립, 프랑스 국민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IS라는 그 이슬람권 종교와 그다음에 기독교권의 문화적 대충돌로 비화되는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갈등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하죠. 왜냐하면 국제 갈등은 한 곳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국제 갈등의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 양보, 어떤 그 문제 상황에서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의 양보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일정 정도 양보를 서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걸 딱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적 해결도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북미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필요에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해결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부 간 대립이 극심할 경우에는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NGO라고 하죠. 민간기구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국가 간의 대화, 갈등 당사자들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이게 안 되면 국제기구나 NGO에서 중재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 독도 문제도 일본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있지만 사실은 독도는 명확하게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분쟁 지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그죠?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그리고 이런 국가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는 아니지만 개인도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은 국가 원수,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장,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은 국가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죠. 모든 기본적인 단위는 지금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간의 경쟁과 협상과 대립과 평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좌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논리에 따르면 제로섬 게임, 한쪽은 모든 것을 갖고 한쪽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따라서 국제기구가 그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여서 각 나라의 정부를 포함해서 평화 유지나 경제사 협력 등의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 국제 조직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제연맹이 과거 1차 대전 때 있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라는 단체가 UN 많이 들어봤죠. UN이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은 비정부기구,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 즉 환경이나 평화, 인권 등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오늘날 시민사회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들어본 유명한 단체로는 그린피스 환경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압력을 넣으면 사실 지금 탄소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제한을 가할 수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허가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고요. 그게 수치가 오버되면 무역 제재를 받는 등 엄청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거기에 맞는 탄소 배출량을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건 희생하고 있는 그런 인류애를 실천하는 단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적국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치료해주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는 국제 사면기구죠.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국적 기업은 강대국의 국가 원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대국 국가 원수나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그리고 국가 내에서 지방정부, 이렇게 지방자치제라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이런 지방정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국제평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국제평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고요. 인류가 참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국제평화를 통해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인간답게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전쟁의 비참함들을 일기했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글도 잠깐 살펴볼 수 있겠고요. 갈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다. 소극적 평화는 말 그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
직접 때리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고요. 이것만 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적극적 평화가 실현돼야 된다. 적극적 평화는 말 그대로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기아, 빈곤, 정치적 억압, 구속, 탄압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그런 것도 제거되는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는 것이 적극적 평화다. 그래서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기아와 빈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국제 평화를 이루려면 소극적 평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존 레넌이라는 가수 아시죠? 비틀즈 멤버였고요. 이매진이라는 노래에 보면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국경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꿔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욕심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형제, brotherhood, 그렇죠? 형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어보라고 노래하죠. 존 레넌의 노래 Imagine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